네, 지금부터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함께 내란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취재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죠? 뭐 온 국민이 바쁘지 않나요? 매일매일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온 국민이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봉지욱 기자 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군 관계자가 한동훈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은 노상원이다. 이 말씀을 뉴스공장에서 하셨어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국수본부장, 우정수 국수본부장이 이 그 사살이 적혀 있었던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살하려고 했어요. 언론인들, 정치인들, 현직 법관들, 종교인들, 그 중에 이제 봉지욱 기자도 포함돼 있는 모르죠. 아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진짜. 예? 야, 이 누구한테들 어떻게 뭐 제가 취재원은 여쭤볼 수 없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앞서 그 김어준 씨가 국회 나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뭐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했던데 맞아요. 그 5가지를 다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 5가지가 모두 다 맞지 않을 거란 것은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 뭐가 맞고 안 맞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근데 적어도 본인이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살 명령 관련해서는 정보사 고위 관계자한테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게 있냐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상원의 옛 과거에서 뭐 지금 점집이나 무슨 뭐 명리학을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분이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하고 군인으로 재직할 때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임무를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분이 그런 예를 들면 사살과 체포, 구금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정보사령관에 재직할 때 실제로 대북 공작을 실행할 때 HID나 이제 이쪽으로 실제로 그 공작을 실행하는 파트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 적이 몇 번 있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지시라는 게 뭐냐? HID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 요인을 암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박근혜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박근혜 때 정보사령관 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공작을 본인이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공상 속에서 공작의 시나리오는 쓰죠. 시나리오를 쓰는데 실행을 자기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공작의 실행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북 공작 파트에 있으면 두만강이나 압록강 중국 적경지에 가서 북한 휴민트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사람을 빼내오거나 정보를 빼내오는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펜대만 굴리는 육사 출신의 펜대잖아요. 펜대이기 때문에 정보사령관을 재직할 때 그때 당시 김용현이 국방부의 작전사령관이었습니다. 작전사령관 근데 그 정보사령부의 정보사령관의 직속 상관은 작전본부장, 작전본부장이 아니고 정보본부장이 따로 있잖아요. 정보본부장이 이제 3스타로 국방부 장관 바로 밑인데 이분은 그 지휘 체계를 다 무시하고 김용현 작전본부장한테 그 작전 보고를 한 거예요. 공작 보고를.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김관진한테 직보를 하면서 원래 근데 공작이란 게 지휘 체계 그대로 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작 임무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막 건너뛰고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김관진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대북 공작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과 비슷한 공작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그 공작에 참여했던 분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그 문서상의 이제 작전 계획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뭐 어떤 기괴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시가 뭐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정치인에 대한 그 체포, 구금, 사살, 암살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대북 공작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하면 북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 그랬잖아요. 같은 방식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2016년에. 2016년에. 16년, 15년에 이분이 정보사령관을 할 때 그 같은 남침을 유도하는 그런 유도 계획 같은 거. 남침 유도 그리고 계획이.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희생을 조작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군으로 위장해가지고 뭐
마치 북한군이 침투한 것처럼 예를 들면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 때도 북한군 침투 소리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그런 있죠. 식입니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피해를 우리 아군끼리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전방에 있는 초소를 우리가 파괴한다든가 그리고 놓고 북한이 한 것처럼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 상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작에 적용을 하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정보사령관이 실제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상 이 공작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항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만 미친 새끼네 이거. 진짜로. 이 미친 새끼네 완전. 그 저기 뭐야 정보사 안에서 북한 사람을 죽이는 건 군인 입장에서 상관이 없죠. 적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의 피해를 우리 군이 아군끼리 교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노상원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노상원에 대해서 잘 알죠. 그리고 지금 노상원의 수첩이란 것은 아마 시나리오 단계였을 텐데, 그러니까 공작이란 건 처음에 시나리오를 만드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작 임무 계획을 계획 단계가 있는데, 이 계획도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격 계획이 있고, 뭐가 어그러지면 그거를 또 방어하는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가정 상황이 있는데.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발탁한 것 자체를 보면 지금 마치 뭐 김용현의 부하 뭐 이렇게 뭐 오른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김용현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소개를 했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노상원은 김건희나 윤석열이 발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 전체에 대해서 김용현은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작전통이니까 주로 작전 갖고 뭐 안다 그래도 노상원도 마찬가지로 공작은 모르고 작전 정보예요. 지상 작전 정보가 따로 있는 거고 정보사라는 것은 지상 작전 무슨 이렇게 뭐 교전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공작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포섭하고 납치하고나 유인을 암살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모르니까 김용인이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보다 좀 잘하는 것 같고 친하고 편한 사람을 발탁은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노상원이 단순히 김용현의 발탁만으로 그 정권을 행사했겠느냐. 예를 들면 장군 진급으로 뭐 회유를 했다든지 대령들을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아직까지는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거기까지인데 이거는 김건희나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발탁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임명을 해준 거죠. 네가 설계해. 그래서 단순히 김용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용현이 평소에 상원하 하면서 굉장히 그 막역한 이런 사이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직접 발탁했다. 그 근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정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행된 그 모습을 보면. 단순히 이분이 김용현의 말 한마디로 뭐 이 기감 여단장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그 정보사의 2명의 대령이 있잖아요. 이 2명의 대령이 정모 대령, 김모 대령 있잖아요. 이 2명의 대령은 베테랑 공작 요원입니다. 실전을 하신 분들이에요. 베테랑. 노상원하고 뭐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적진에 가고 중국의 접경 지역에 가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한 분은 저와 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 때문에 재판을 받았더라고요. 진짜? 제 보도 때문에. 2016년 4월에 총선 직전에 북한 식당 지배인하고 여자 12명 집단 탈북하죠. 그 집단 탈북. 선거 일주일 전에 터뜨리죠. 맞아요. 국정원에서 터뜨리고 맞아요. 통일부에 그 사진 있으면 아마 그 통일부에 그 캐리어 끌고 가는 거 공개를 해버리고 맞아요. 총선 전에 그 북풍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작을 한 주체가 정보사와 국정원이에요. 실질적인 공작은 정보사가 다 했고 국정원은 돈만 대고 나중에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국정원에서 7명이 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사에서도 이 공작을 주도한 중령, 집단 탈북 여정원 공작을 그걸 주도한 팀장이 정대령이에요. 근데 2018년 5월에 제가 이걸 보도하잖아요. 이 집단 탈북 과정이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있고 문제가 있다. 라고 보도를 2018년 5월에 제가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허강일 지배인 외에 여종업원 한 4명 정도의 인터뷰를 실었고 12명 중에 일부는 어디로 온지 모르고 왔다. 돌아가고 싶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 보도 난리 났었어요.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 문재인 정권이 좀 짜증이 났던 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야, 박근혜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바로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보도 압력이 내려왔어요. 보도하지 말라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네. 저도 직접 전화를 받았고 그때 당시 이규현 스포트라이트 국장도 고위직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걸 보도하지 말라고 그랬지? 남북 관계가 그때 판문점 회담했잖아요. 아 분위기 좋은데. 김정은과 문재인이 처음 만난 게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맞아요. 만난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저희가 뭐 당연히 국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 보도를 미뤘어요. 원래 4월 초에 하려다가 보도를 한 달 미뤄서 저희가 보도한 이유는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이걸 보도를 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집단 탈북 여종업원 납치했다 그러면 전부 납치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만약에 자기 의사에 반해서 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그랬다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북한 인권 하는데 우리가 네네. 우리의 총선을 앞두고 그 북풍 공작을 일으키려고 심각하다, 정보기관들이 했다면 우리가 예. 그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대령, 그러니까 롯데리아 그 회동, 네네. 롯데리아 그 간 것도 뭐 제가 알아보니까 노상원이 햄버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심각하게 이게 무슨 뭐 했을 때 뭐 도감청의 위험이 있고 이거 아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정보사 요원들이 블랙 요원들이 약간 시끄러운 데서 네. 하거나 아니면 주파수 교란 장치를 틀어놓고 대화를 하는 건 맞대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은 네. 도감청을 할 위험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때. 예. 근데 롯데리아 간 건 집에서 가깝고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간 거다라는 게 이제 노상원 전 측근의 얘기고. 예. 근데 그 정대령이 이제 정대령, 김대령 두 명이 있는데 네. 이 정대령님이 지금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비교적 솔직하게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김대령 같은 경우는 네. 지금 HID를 불러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속초에 있는 부대. 예. 속초 부대에 HID를 올려 불린 게 김대령의 그 관할이에요. 그리고 정대령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방 공작이라고 하잖아요. 우회 공작이라고 해요. 예. HID 같은 특수부 요원들이 막 암살하고 이런 건 특수 공작이고 예. 그거 말고 민간 차원에서 막 사람을 포섭하거나 집단 탈북시키거나 우회 공작이라고 합니다. 우회 공작의 달인, 그러니까 최고 권위자로 그 내부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정대령이에요. 네. 근데 정대령은 특이하게도 육사 출신입니다. 이런 우회 공작을 잘하는 사람이 육사 출신 별로 없대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김대령은 육사가 아닌가 보죠? 거기도 이제 육사인데 특수 공작이니까. 네. 근데 우회 공작 자체가 되게 거칠잖아요. 왜냐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북한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정대령님이 보니까 저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받으셨는데 뭐 정성욱 대령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이분이 어쨌든 무죄를 받았고 무죄를 받았는데 근데 이분은 사실은 정보사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포섭해가지고 데려오는 임무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더군다나 평양의 그 출신들. 근데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 사람들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국정원이죠 그때. 국정원이 나중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그렇게 한 건데 네. 어쨌든 이분이 저희 보도로 인해서 재판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받고 군검찰 수사받고 기소까지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걸로 이제 정치에 개입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됐는데 이분이 이번에 발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상원 입장에서 이제 원스타 대령들이니까 원스타를 미끼로 준 건데 순서상으로는 그 김대령이 앞섭니다. 그 기수가. 그리고 김대령하고 다음에 너해 이런 식으로 됐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노상원 계엄 공작의 실체가 지금 보니까 계엄 기획을 거의 대북 공작하듯이 한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한 건데 이 두 명의 대령이 내가 볼 땐 키맨이다. 거죠. 예를 들면 뭐 노상원 수첩에 있던 뭐 사살이랄지 체포 구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들이 단순한 시나리오였는지 아니면 단계별로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분들 가운데 지금 그 두 정대령, 김대령 가운데 정대령이 적극적인데 이제 저는 이제 노상원이 왜 한동훈 사살을 지시를 했을까? 아까 이제 그 사실 노상원을 픽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키워드가 한동훈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사살 대상에 뭐 체포해서 사살해라라는 명령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초반에 14명이었고 그거를 받아 적던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친 X로구나 해서 뭐 메모조차 하지 않고 던져버렸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갖고 그랬겠냐. 그밖에 다른 뭐 몇 가지 공작이 더 있었을 것이고 그거는 기상천외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 있긴 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딱 어제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단서들은 있었는데 이 여러 개의 퍼즐들을 모아 보니까 그림이 100% 완벽하게는 안 나와도 한 60-70% 그림이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 있었구나. 윤석열, 김건희 머릿속에 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건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 뭐 NLL에서 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거 그러니까. 외에 여러 가지 국정원 차원의 그럼 국정원 놀았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금과 그게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홍정원 차장이 막 가고 그랬잖아요. 단장으로 하고 했던 것들이 왜 갔겠습니까? 우리가 파병은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정원 요원을 보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보사의 블랙 요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군에서 보내는 거니까. 근데 지금 국회에서 아까 김병주 의원 시간이 있었을 때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정보사의 블랙 요원들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대북 공작을 하려고 했는지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갔는지 이거 지금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북 공작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건 말하면 만약에 우회 공작이다 하면 포섭해서 귀순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솔직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그 싸우라고 보냈는데 한국에 저 포섭이 돼가지고 만약에 남한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이래버리면 엄청난 긴장감이 유발되고 만약에 또 예전같이 연평도 포격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동시다발로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뭐 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뭐 지금 이 단계에서 밝히면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게 이제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홍장원 다 말하면 나라가 뒤집힐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 비슷한 얘기가 이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본인들의 사사로운 어떤 그 감정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목적을 위해서 그냥 막 다 죽이고 그리고 또 공작해서 외교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고 일단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천년만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 한다. 이런 판단 아니었겠나라는 의심도 드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정말 실체가 밝혀지려면 멀었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빨리 특검이 제대로 꾸려져서 전방위로 수사를 해야지. 검찰은 검찰 방식대로 하고 뭐는 수사하고 뭐는 수사 안 하고 그리고 뭐 검찰이 왜 경찰의 그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를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요. 휴대전화 수사하는 와중에 그렇게 치면 자기들은 계엄 때 선관위에 투입되기로 검찰이 약속이 돼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왜 검사 파견을 선관위에 하려고 했는지 자기들도 수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걸로 서로 수사기관 주체끼리 싸울 게 아니고 지금 빨리 검찰이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또 한덕수 총리가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일이죠. 이거. 맞아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총리란 사람이 더군다나 보니까 노무현 정권 때 총리한 분 아닙니까? 맞아요. DJ 때도 고위직하고. 근데 저런 분이 거의 보니까 권력의 무슨 지표종 같은 분이라면서요. 풍향계. 누가 더 센가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또 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분은 진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4일에 지금 표결이 탄핵하기 가결이 되고 그 곧바로 해서 또 특검이 지금 2개가 혹시 안 될까 봐 상설 특검까지 한 거 아닙니까?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게 지금 국민을 데리고 이거는 장난치는 거죠. 국민을 놀리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즉각적으로 탄핵뿐만 아니라 저분은 제가 볼 때 수사를 봐서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처단을 해야 됩니다. 처단. 이 내란의 공범들을 처단을 해야 되고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김용현이 주범이냐라고 했을 때 수괴냐라고 했을 때 김용현이 처음에 잡혀 들어가자마자 우두머리는 나 아니라고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상원이 그 정도의 힘을 갖는 거 계엄을 설계하고 전체적인 뭐 장군들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정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포고문을 누가 썼느냐라고 했을 때 포고문의 내용을 보면 이건 윤석열 김건희의 머리에 있는 걸 쓴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노상원이 썼다 그러면 그거는 윤석열 김건희 직접 만나서 거나 듣고 쓴 겁니다. 김용현이 썼다면 김용현이 직접 듣고 쓴 거고 이 포고문의 내용은 우리가 저분이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라고 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단어나 항목들 특히 그 의사 그러니까 48시간 내에 안 돌아오면 뭐 처단한다. 그러니까 역대 포고문에는 처단한다는 표현이 한 번씩은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그 의사의 오함. 전공의관에 들어간 건 처음 아니에요? 의사도 당연하죠. 예. 그런 건 뭐 그때 없었는데 그거를 처단하겠다고 표현이 두 번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예전 거를 그냥 베낀 수준이 아니라 나름대로 뭐 창작을 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대한 게 또 두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2호 3호였는데 언론에 대한 게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의 머릿속 그리고 윤석열이 여태까지 공식 회견에서 말한 것들을 그대로 옮긴 거고 적어도 데스킹을 받은 거다 이건 윤석열한테 아니면 김건희한테 받았든지. 근데 그 포고령을 만약에 노상원이 썼다 그러면 그건 100%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김용현의 단순 부하 정도가 아니라 김용현과 거의 동급의 인물로 활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전공의도 미심쩍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사살도 그렇고 이게 그 평상시에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속. 이걸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또 계속 김건희 씨가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 오비들한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노상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이게 일종의 이제 계엄의 실무 책임자 뭐 이런 사람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노상원 씨의 스타일을 보면 들어가면 다 불 것 같습니다. 노상원에 이미 구속은 됐으니까 다 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누가 자기를 지켜주겠어요. 아니 뭐 점집에 가서 뭐 그걸 우겨봐야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왜냐면 자기가 잘못하면 그 김용현과 묶여갖고 수괴가 돼버리면 그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우리 아무 관련 없어. 나는 그냥 그 것만 주라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무리해서 한 거야라고 나올 확률이 큰데 거기에 김용현과 노상원을 묶어버리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상원 같은 경우 얻은 게 또 하나도 없어요. 김용현은 그래도 호가호위하면서 경호처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했는데 노상원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먹은 게 없거든요. 약속받은 거 지금 먹은 게 없는데 잡혀 들어갔으니 그리고 언론에서는 온갖 뭐 롯데리아를 왜 가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아기보살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픽한 거다 노상원. 김용현이 뭐 소개는 했을 수 있겠죠. 소개는 이런 뭐 재주꾼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는 했을 수 있지만 야 그럼 얘하고 해가지고 잘해봐라고 인허 허가를 내준 것 결재를 해준 거는 그 두 사람뿐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머지 뭐 투스타, 쓰리스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노상원 멀리해야 된다고 김용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령관들도 보면 이상하고 상태가 뭐 안 좋으니까 어떻게 투스타까지 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한대요. 함부로. 근데 위에 사람한테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부를 잘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김용현과 계속 붙어 다녔던 것 같고 불명예 뭐 성수초행으로 뭐 불명예 제대까지 해놓고도 지금 또 발탁이 된 거 보면 그런 능력은 정말 출중한 거죠. 윤석열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아부해서 자기가 검찰개혁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놓고 뒤통수 치는 것처럼 노상원도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상원이 만약에 12월 3일 밤으로 정했다. 이번이 올해 아주 운이 트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노상원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한테 하라 그러면 전 토요일에 합니다.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 거 다 내려가 있고 절대 150명 못 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평일에 그것도 시간도 굉장히 이르게 했어요. 새벽에 해도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저희 노상원이 이제 그런 무속에 이제 뭐 의존한 게 다행이다. 이걸 합리적으로 친밀하게 합리적으로 했다면 그 시간에 하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평일에 하진 않는데 맞아요. 그런 측면은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 망상 속에 한 거냐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대로 인사 발령도 있었고 착착착착 진행됐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 말씀은 검찰은 하지 마라 이거. 경찰도 최대한 하다가 빨리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 한덕수 머릿속은 지금 어제
윤석열 측 그 입장이 예. 탄핵 심판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는 그 다음이다라는 예. 건데 거기에 맞추려고 한 거예요. 예. 예, 박근혜가 그렇게 했거든요. 박근혜가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특검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최대한 끌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예. 돌아오겠다는 생각보다도 제가 볼 때는 후위를 도모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과 이익이 합치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일단 제껴야 돼. 네. 이재명 말고 다른 이인자가 별로 없으니까 지지율을 봤을 때 이재명 아닌 사람이 나오면 우리도 하나 내세우면 해볼 만해. 지금 국민의힘은 살기 위해서 유승민 같은 분도 네. 대선으로 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네. 네. 만약에 근데 유승민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고 뭐 이준석이 뭐 의원이 거기서 다시 붙어서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네.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뭐 이제 그 뭐 재판 결과 때문에 못 나온 상황이 된다. 내년 5월, 6월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누가 나와도 그때가 우리 한번 붙어볼 만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이익이 그 합치된 부분이고 한덕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돼 자기 살거든요. 네.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면 이거 수사 다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A부터 Z까지 다시 하겠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이상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태원 맞아요. 사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태원 사건.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 행안부 장관이 끝까지 유임을 해서 그렇죠. 내란에까지 가담을 하고 지 맘대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누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고발 사주랄지 제대로 수사도 안 이루어진 거 검찰도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그럼요. 예, 저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고 자신들이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살길.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다들 지금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오늘 뭐 한다고 하니까 뭐 빠르게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저쪽은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시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는 기일이 4월 18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버틸 수 있으면 반전의 기회가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못된 거죠. 그러니까 참 못된 거죠. 진짜 악의적인 거고. 아, 그렇죠. 네, 국민이 저는 저런 사람들이 다음에 또 출마하면 저 될까? 권성동 의원을 만약에 그 다음 선거에서 또 그 강릉 시민들이 찍어주면 전 영원히 동해안 안 갈 겁니다. 그 강릉은. 진짜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성동, 이철규 같은 사람을 또 찍어주잖아요. 강원도에서 전 강원도 안 갈 겁니다. 이건 너무나 왜냐하면 이번에 이 사건 내란 사건 났을 때 가장 분노한 게 강원 시민들이었어요. 그렇죠. 강원 시민들은 군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접경 지역이기 접경지역이잖아요. 강원하고 의외로 또 대구시가 엄청 높았습니다. 이게 네. 그 반대나 그 비판 맞아요. 여론이. 근데 이게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윤상현 말처럼 1년 지나면 까먹어 이게 돼버리면 다음 총선에서 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된다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들, 국민이 아주 개돼지인 줄 알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남태령 고개에서 꼬박 그 이틀을 밤새면서 저체온증을 견딘 시민들을 향해서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저는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경악을 했는데 그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는 거죠. 근데 그 국민들이 이 사람들은 늘 그렇거든요. 뭐 우리 영남 지역은 가서 미역만 꽂아도 당선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을 미역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메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당선돼서 와요. 예, 그 박덕흠 같은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당선도 안 됐는데 벌써 당선 축하 케이크 켜놓고 했는데 그 사람 당선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당선돼서 또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철저하게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내겠다. 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주거나 기회를 주거나 이러면 반드시 그 기회를 틈타서 다시 살아옵니다. 우리 그거 봤잖아요. 2016년 이후에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2024년 우리가 또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국민의힘이 전 제일 굉장히 한심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그 체포나 구금이나 사살의 대상이 안 될 거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저는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에 안 들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노상원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사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모든 범죄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여태까지 드러난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로 보면
한동훈을 사하고 싶은 그 범죄의 동기가 가장 강한 사람, 그렇죠. 욕구가 가장 강한 사람은 김건희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문자 익심 논란부터 했고 지난 총선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공천을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거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다 안 된 건 아니고 일부는 해줬는데 네. 너무 과하게 요구하니까 거기서 잘린 거다. 라는 거고 그때 이철규 사무총장 사퇴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했어요. 사퇴하고. 예. 그게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상황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 그 게이트 같은 사건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어야지만 A부터 Z까지 되고 예를 들면 지금 홍준표 시장 관련건, 오세훈 시장 관련건, 오세훈 시장 관련건 저희가 보도 제일 많이 했고 제일 깊게 했어요.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홍준표 시장 관련건 내일부터 다시 보도합니다. 내란 때문에 지금 멈춰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홍준표? 그 당당했던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자기의 전화번호 없는 번호예요 지금. 휴대전화 바꿨어요 홍준표 내란 시장? 직전까지도 저랑 문자를 하고 제가 반론을 받았는데 휴대전화 왜 바꿨을까요? 지금 증거인멸인데. 창원지검에서 오세훈 홍준표 여론조사 조사하고 있잖아요. 강현 씨 어제도 검찰에 갔었는데 맞아요. 이분들은 100% 소환 조사 받습니다. 100% 소환 조사 받는데 검사 출신 홍준표 시장이 자기의 휴대전화를 난 번호를 바꾸는 것까지는 처음 봤어. 그 기계만 바꿔도 되는데 번호를 바꿨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통화 내역을 지운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통신 3사가 서버에 이거 해놨어야 됐는데 지난 1년간의 전화번호 내역을 보관합니다. 지금 예전에 한 3년씩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1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지난 1년간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번호를 봐야 되는데 번호를 없앴어요. 명백한 증거인멸로 볼 수 있죠. 네. 본인이 그렇게 떳떳한데 처음에는 명태균 사기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최근에 나온 거는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또 뭐 대권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제가 보니까 오세훈보다 훨씬 더 일찍 알았고 훨씬 가깝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보도를 할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끝까지 뭐 오리발을 내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명태균 게이트도 특검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A부터 Z까지 털지. 지금 검찰이 하면 대충 하다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지. 야 이거 잘못하면 국민의힘 공중분해 되겠네. 야 국민의힘 공중분해 되면 우리 검찰 어떻게 돼? 우리까지 공중분해야 이런 논리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지금 정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빨리 정권이 바뀌든지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일단 국민들은 막 지금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1번은 윤석열 체포 및 구속 수사 그리고 2번은 파면입니다. 그 헌법재판관들 통해서 사법적으로 파면을 시키고 특검을 통한 수사가 본격화돼야 되고 정권 바뀐 다음에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거를 좀 해놓고 정권 바뀐 다음에 청산 절차에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제가 봉지욱 기자님 오시면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그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것이기도 한데 계엄 당일 뭐 강남 성형외과에 갔다. 이게 뭐 시술 알리바이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프로포폴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히 확인된 건 없죠. 프로포폴을 뭐 투약한 건지 안 맞았는지 결국엔 그런 것도 또 왜냐면 수사하면 간단히 나오는 게 프로포폴 약물로 지금 그 관리대장에 기재를 하게 돼 있고 누가 몇 병을 맞았는지 조사하면 뭐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지난주 뭐 보도 나오기 훨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 언론이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써주면 김건희 쪽에 공작에 휘둘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내란이 처음 딱 터지고 나서 김건희가 뭐 어떤 보도를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뭐 몰랐다. 측근에게 난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됩니다. 그렇죠. 이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 또한 비슷할 수 있다. 순수한 제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럼 이게 나와서 이 보도가 가지는 의미나 영향을 생각해 보면 김건희한테 불리하지 않거든요. 난 몰랐잖아. 그러니까 나 병원에 있었잖아. 1시간 전에 급하게 돌아갔다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급하게 돌아갔는지 느긋하게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는데 뭐 불법적인 시술 뭐 저는 그건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분은 뭐
모토스 특검만 받으면 감옥 들어갈 수 있는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큰 죄는 아니지만 비교하면 큰 죄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계엄을 나는 몰랐다라는 알리바이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게. 라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V1, V0로 모든 거를 국정을 컨트롤하는 핵심 타워 역할을 김건희 씨가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계엄을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윤석열이 세기의 사랑꾼 같다. 저는. 세기의 사랑꾼이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일까요? 대통령직을 걸고 막 계엄까지 막 해. 왜냐하면 내 부인 감옥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랑이죠. 아니 저는 이건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희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술, 술. 유튜브 중독, 맞아요. 고급 유튜브 중독. 이거는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생활, 검찰총장 하신 분이 할 짓은 아니거든요. 서울법대가 아니라 뭐 중학교만 나와도 극우 유튜버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 기능, 검증하는 기능이 아예 없는 거고. 근데 그거는 정신병리학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인에 대한 집착 같은 애착에 집착에 가까운 애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캠프 때도 윤석열 캠프 시절에도 도이치모터스 얘기만 나오면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했다는 게 지금 신용환 교수의 증언이잖아요. 종합해 보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자기가 탄핵당한 것보다 그게 더 두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이런 거죠. 사실상 그 뭐 공작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됐겠냐. 그러니까 당시에 그 대구고검으로 밀려갔을 때 윤석열의 처지는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다.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거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 볼 때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 그런데 총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누굽니까 명태균 씨 얘기가 적합한 거죠. 장님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이런 컨셉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범죄와 이익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랑으로 분석하기엔 너무 우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범죄와 이익으로 맺어진 공동체여서 이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고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고 이런 상보적 관계여서 서로 이렇게 범행을 함께 저지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군인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불이를 겨눈 것 자체는 진짜 이거는 나중에 수감되고 하면 정신 그 감정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나 뭐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갖고 있는 사람 오죽하면 신원식 같은 사람이 반대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신원식 같이 어떻게 극우에 가까운 사람이 분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그 신원식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해버린 근데 거죠. 제가 볼 때 윤석열, 김용인 이 두 사람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의 역사에 이걸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나 이런 것들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겨요. 때문에 내란의 후예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도처에 언론이면 언론, 법조면 법조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후예들이 사실은 친일과 독재, 군사 독재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청산은 우리가 반민특위 때부터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요새 계엄 배우는데 사회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전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또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저희 딸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이제 계엄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중고 때 계엄 몰랐던 것 같은데 배우지도 않았고. 근데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 이런 건 사실 안 배워도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79년 12.12가 있어요. 그날 아침에 그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말씀들과 그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 7살 때 벌어진 일인데 아니 9살이구나. 근데 그게 지금 아이들한테는 고스란히 윤석열에 대해서 머릿속에 어떻게 박제가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고 그 홍장원 1차장 혹시 만나셨죠? 아니 뭐
자주 소통하시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국정원 1차장이 이제 대북공작 네. 업무고 이분도 블랙요원 출신의 네. 30년 이상 대북공작을 하신 베테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어느 뭐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본인이 필요한 건 이제 국회에다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이제 가끔 좀 뭔가 좀 확인이 필요할 때 물어는 봅니다. 네. 맞냐 아니냐만 확인해달라. 네. 그렇게는 물어는 보면 어떤 것들은 또 확인을 해주고 어떤 것들은 또 그러건 안 된다, 확인 못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뭐 김병규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뭐 얼마나 파악을 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생각하는 국익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익은 좀 달라요.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국익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익. 제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국정원과 정보사는 전쟁 유도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무인기에 대북 전단을 실어서 살포를 했다면 여기서 띄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 육지에서 띄웠을까요? 아니다. 아닙니다. 배에서 띄웠습니다. 배? 서해상공. 서해상. 아니면 중국 영해로 가서. 예. 그렇다면 띄운 주체가 누굴까요? 딱 몇 개 특정이 되잖아요. 국정원,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드작사. 셋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 드론이 어디 건지 좀 맞고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일단 국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드론 자체가 국내 드론은 아니다. 국내 드론 아니고 국내 생산 드론이 아니다. 국내 생산이 아니. 근데 당연히 저한테 시켜도 저는 국내 걸로는 안 하죠. 중국 거나 사면 되니까. 그렇다면 그 공작의 실행과 계획 뭐 이런 것들 누가 주체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정원이 지금 역할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3월부터 삼청동 안가회동에 국정원장은 계속 앉아 있었다는 조태용 계속 있었어요. 근데 국정원이 정말 그 조직과 그 비용으로 그 많은 예산이 제일 많은 조직인데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임무가 부여됐을 것 같아요. 임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조태용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 그런 걸 열었을 때 조태용 원장이 국무위원도 아닌데 앉아 있었잖아요. 그분의 역할은 하나죠. 대북 공격이나 사회적 소요의 위험이 있냐 없냐 네가 말해봐 라고 하면 그 자리에 그런 사회적 혼란과 관계된 세 개의 부처는 국가정보원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을 관할하니까 그리고 국방부죠. 그럼 김용현이 당연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대북 뭐 이렇게 위기를 조장했을 거고. 전 조태용 원장이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더라? 목적어를 빼고 뭘 얘기했거든요. 어디 국회에 출석해서 아니면 이례적으로 KBS랑 인터뷰. KBS랑 인터뷰를 해서 애매한 말을 했어요. 우려를 표했다 그랬다. 우려를 표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앞에 국무회의 때 반대는 하지 않았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했는데 무엇에 대한 우려일까? 계엄에 대한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대북 상황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설마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가 이분에 대해서 조태용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런 뭐 언어 수사에 굉장히 유능한 분이래요. 아니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언어 수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게 이게 뭐 단어 하나, 그럼요. 조사 하나 이런 거 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뭐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어 수사의 거의 달인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팩트는 맞는데 앞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엄에 대한 우려가 아닐 것이다. 대북 상황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이제 이상한 것은 홍장원 1차장이 국회 나가서 이제 체포 지시 받았다고 폭로를 해버리니까 홍장원을 공격하는 공작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에 홍장원의 뭐 비위 사실을 흘려준다거나 이런 게 기사로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매체가 그걸 어떻게 알아서 씁니까? 이게 완전히 지어서 쓴 거 아니라면 받아 쓴 거잖아요. 그거는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죠. 국정원에서 그 감찰한 결과 엄청 디테일하게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국정원의 공작이고 국정원에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막 내거든요. 홍장원에 대해서. 참나.
홍장원 1차장이 어떤 사람인지 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홍장원 1차장이 최초로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예. 본인이 적었던 받아 적은 여인영 사령관한테 받아 적은 그 해협회 명단 메모지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사태가 바뀌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 국면이었고 그게 먼저 공개가 됐고 그거를 이제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원들이 네. 간사가 듣고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지는 순간에 네.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그 특전사령관을 만났죠. 수방사령관 뭐 만나고 그날 있었죠. 예.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앞단에 있어서 홍장원이 먼저 네. 그걸 했거든요. 대놓고. 예, 예. 근데 굉장히 그건 좀 중요했다. 이건 국정원 1차장이 그렇게 한 건 앞으로 역사에도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본인도 저한테 얘기하기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그러냐.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북한을 싫어하고 뭐 어떻게 해. 대북에 대한 인식은 윤석열이나 홍정원이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 근데 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쳐. 이거는 아니다라는 게 너무도 확실하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내 직이고 뭐고 명예고 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국정원한테 체포를 지시하라고 한들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직위 사람이. 국내 그 정보 수집 파트도 없고 없어요. 못해요. 국정원이 이제 유일하게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테러 부대가 있는데 네. 그 대테러 부대의 대부분은 경찰이나 군의 그 특수 그 병들이에요. 네. 국정원이 뭐 정확하게 해갖고 무슨 뭐 HID나 이런 걸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그 뭐 경찰이나 군에 있는 다른 그 특수 부대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지휘하는 게 그리고 네. 또 거기다가 돈을 지원하는 게 국정원인데. 국정원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체포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라고 없죠라고 그러더니 없어요. 제가 알고. 근데 그런 무모한 지시를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청장한테도 하고, 네, 그렇지. 방첩사령관한테도 맞아요. 하고, 예. 수방사령관한테도 하고, 뭐 계속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국정원 1차장한테도 하고, 본인도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안 얘가 뭐 확실했으면 뭐 여러 군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네.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또 군대도 모르고 네. 뭐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개혁을 도대체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휴, 영화 맞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지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의 오래된 망상, 그런 거 부정선거 같습니다. 망상에 시작됐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유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앞서 오늘 김병기 의원이 때에 따라서는 외교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하고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법한 상황이었겠네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 네. 근데 뭐 이제 만약에 또 네. NLL 해역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2차 표결 당일날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촬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중국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 외교부에서 난리 났잖아요. 마우닝이 중국이 원래 오랜만에 남의 나라 그 정치 더 많은 게 원칙이라는데 중국에 대해서 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도 있을 수 충분히 있고 일단은 북한을 자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볼 때 이제 자작극이 있었을 거예요. 자작극이 그러니까. 추정이 되고 우크라이나든 NLL이든 뭐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해결돼야 될 게 무인기나 고물풍선 원점 타격 이런 것들 그리고 서해상에서 계속 해병대가 계속 포훈련 계속하면서 야 제발 좀 쏴줘 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했잖아요. 5, 6, 7, 8월 달에. 근데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러시아 뭐 돕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됐는데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국정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또 자극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군인 10명이라도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 김병주 의원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 몰두해 있어서 그나마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둘 다 할 수 없어서 못했기 망정이지 둘 다 전쟁을 수행하려고 작심을 했더라면 정말 무슨 일이나 변고가 나도 크게 변고가 났다. 근데 이게 진짜 아둔하고 멍청한 생각인 게 뭐냐면 자기들도 죽을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 근데 그 생각은 못하고 자기들은 천년만년 살 거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이 아둔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아둔함을 지키겠다는 게 국민의힘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편들어가지고 계속 내란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격해서 자기들이 주류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희귀한 망상을 갖고 있으니 그런데 국회에서 또 한덕수는 또 탄핵도 안 돼.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되니까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제대로 보도하면서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심해야 될 게 부정선거나 여러 가지 관련에 대해서 유언비어 공작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본인이 기자회견할 수도 있어요. 이분은 그러고도 남죠. 때문에 예. 없는 사실을 자기들이 뭐 확인했다거나 해외에 있는 한국산 개표기에서 뭐를 확인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무슨 일부 구구 유튜버가 하는 그 소리가 아니고 황교안 같은 유력 정치인들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심지어 미국에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네. 아니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자금을 대는 조직이 여기랑 연결이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트럼프도 자기 선거 졌을 때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랬어요. 그런 논리를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저희가 조만간에 공개를 할 텐데 네. 거기에 미국의 단체, 네. 우리의 유력 정치인들 네. 가입이 돼 있어요. 큰일이네.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김건희 네. 그 단체와 김건희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 예전에는 다 이런 걸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음모론이고 에이 그랬잖아요. 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 무슨 유튜버들이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 미국과도 연결이 돼 있고 굉장히 큰 자금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극우단체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자민당을 통해서 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아니고 그 수준이 막 심지어 아니다. 막 작년인가요? 네. 콩고에 막 그 정치인들이 막 와요. 누가 초청인지도 몰라 이 사람들. 네. 콩고에 정치인들이 와고 막 선관위 가서 항의해요. 야 당신네들이 해준 그 한국산 개표기로 우리가 부정선거가 발생했어 이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콩고의 정치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 돈을 대서 초청한 건지도 몰라. 다 베일에 쌓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관위에 가서 항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또 기사를 써주는 매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들이 생각을 해보면 돈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리고 지금 검찰이나 그 용산의 화한 보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돈 없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냈다고 보기엔 너무 많고. 예. 그 김건희 고모가 또 자기가 자백한 것도 있고. 근데 그 고모는 이제 돈 없겠죠. 3억 7천 썼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거대한 그런 단순한 뭐 일부의 음모론이 아니고 네. 아주 조직적이고 거대한 자금이 뒷받침되는 움직임이 있다. 이게 정말 취재해야 될 꼭지가 너무 많네요. 지금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거 나도 취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네. 저 혹시 퍼스트레이디 퍼스트레이디 뭐 영상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이명수 기자 네. 오늘 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명수 약간 기자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조만간 다시 잡을게요. 네. 조만간 다시 잡아서 영화 얘기를. 퍼스트레이디 이거 이제 이런 걸 해보자라고 최초 계획에 저고요. 정말 저고 제가 이제 JTBC 그만두고 뉴스타파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을 때 야 내가 볼 때는 김건희 이 사람은 세계사적으로 보기 힘든 사람이 될 거다. 역대급.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제작사에 이번에 다큐 제작사 얘기를 했고 제가 아는 곳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영화를 만들려면 이명수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앞으로 또 사건은 계속 추가될 거다. 2년은 제작해야 될 거다. 그래서 그 제작사가 이명수 기자를 연결을 해줬어요. 네. 해줘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없는 돈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펀딩이 잘 안 되니까. 근데 해서 이제 8만 명 정도 돼야 본전 찬다고 하던데 아직 8만 명은 안 된 것 같아요. 5만 명은 넘은 것 같은데. 우리 8만 만듭시다. 막 대관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보시는데 그냥 되게 쭉 재밌습니다. 잘 볼만하고 쭉쭉 넘어가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내란이랑 이 극단적인 사건이 나온 배경에도 제가 볼 땐 100%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현상,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네. 하여간 조만간 이명수 기자 다시 모셔서 두 분 사실은 오늘 이거를 이명수 기자가 저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시사인의 선배 우리 둘이 나가가지고 100만 찍었어요. 취재 편의점 100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오늘 못 나와가지고 조만간. 하여튼
퍼스트 레이디 같은 영화도 굉장히 김건희를 자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2월 10일 개봉이 예고가 돼 있었 상태에서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네, 12월 3일. 자기에 대한 100분 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면 이게 또 국내에서만 개봉한 게 아니라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출품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상까지 타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지은 제목은 K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남의 나라 퍼스트 레이디까지 욕먹을 필요는 없고 K 퍼스트 레이디. K 한류처럼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다. K 퍼스트 레이디. 그게 K가 김일 수도 있고 코리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분이 생각보다 A부터 Z까지 다 관련이 돼 있고 모든 우리가 의심하는 사건의 배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좀 서늘한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약에 다 실질화 됐을 때 우리나라는 진짜 잿더미 폐허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자꾸 그 캄보디아 크메르루즈가 생각이 나요. 지식인들, 언론인들, 뭐 법관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서 B1 벙커에 가둬가지고 뭘 하려고 했었나. 자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전부 처단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암담합니다. 추종하고 추앙한 거는 김용현은 차지철이 캄보디아처럼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은 제가 볼 때 박정희 플러스 전두환 이 둘을 섞어놓은 건데 독재로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신집권이 아니었나.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이런 계엄이 해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해석이 불가한 상황.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누가 물어보면 외신 기자나 누가 물어보면 이거 솔직히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런 사실은 뭐 이거 뭐 버거 보살이 있고 말이야.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얼마나 웃겠어요. 거기 그 외신 기자들 외국에서 보면 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실상이 그런 거였어? 너희가 뽑은 지도자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역대급 조롱 대상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마 지금 그 해외 나가 계신 교민들은 너무 창피할 거예요. 어디 나가면 다 물어볼 거거든요. 야, 니네 나라 뭐 계엄이 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문박 출입도 못 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여하튼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저희가 어쨌든 언론하고 있는 기자들이 최대한 진실을 밝혀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빛을 밝힐 수 있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두 분 모셔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